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저랑 함께 이제 3개월 정도 강의를 함께 진행하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시에서도 여러분들 간호관리학 시험 보셨죠? 자, 국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국시에서 간호관리학은 35문제예요. 근데 우리 공무원에서는 몇 문제도 알고 계시죠? 네, 20문제죠. 20문제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국시에서 여러분들이 간호관리학 공부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간호사, 그쵸? 간호 역사죠. 그래서 세계사, 그 다음에 한국의 간호사, 그죠? 간호 역사죠. 간호사라고 하는 게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가장 힘들게 공부를 하셨을 건데요.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러면 이 세계사, 한국사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공무원에서는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예전에, 그죠? 지방에서 제2의 나이팅게일의 외국 선교사 간호사는 누구냐, 이런 문제들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7, 8년 그 정도에는 간호 역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냥 메모리만 하면 돼요.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쵸? 그냥 우리가 나오는 기본 간호관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간호관리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게 기획,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두세 문제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간호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관이 또 국시에서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에서는 전문직관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법적 의무 부분이 조금 힘들어 하세요. 법률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법적 의무 부분을 조금 힘들어 하는데,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만 보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동기부여 몰입 정도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굉장히 100% 충전 다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지속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서울시는 3과목이고 지방은 5과목이죠. 그래서 서울은 가장 어려운 과목이 생물, 그렇죠? 생물이 어렵고, 그래서 지역사회나 간호관리는 거의 만점을 맞으셔야지 훨씬 더 합격 당락에 가까우실 수 있고요. 지방은 5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장 또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전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전공에서 점수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물론 그때그때마다 그 해년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간호관리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역사회가 더 어려울 때가 있고 하는데, 간호관리는 그래도 더 쉬워요, 지역사회보다. 그래서 간호관리학은 우리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본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죠. 잘 본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100점을 맞은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정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예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습만 철저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제 가지고도 시험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는 기본서에 충실하자라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간호관리 전공하셨던 교수님들이 시중에 나오는 책들 다 가지고 가셔서 문제를 내시는 거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책이 제가 드린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 양 보고 처음에는 놀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기출 문제잖아요.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두껍고, 제일 뒷페이지에 부록을 보시면 의료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죠? 기출문제하고 의료법만 빼도 책이 확실히 반 정도는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에 놀라실 필요는 없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14년 이전에는 그 지방마다 문제가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산, 대전, 뭐 제주도, 광주 문제가 다 달랐거든요. 근데 14년도에 이제 지방 문제들이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은 거의 같은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보시면 서울시가 오지선다였었고 지방이 사지선다였었거든요. 그랬다가 몇 년 전부터 다 사지선다 형태의 문제로 바뀌게 됐죠. 그 다음에 문제가 옛날 문제일수록 복원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문제가 공개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출들은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의 그 기억력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문제를 복원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방 문제 같은 경우는 17년부터가 문제와 답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제와 답이 공개가 됐다가 한번 이중답을 인정한 적이 있어요. 답이 좀 이상해가지고 민원제기 들어가면서 다시 이중답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연도에 문제와 답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랬다가 18년부터는 이제 서울시도 문제와 답을 공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와 문제하고 답을 공개 안 했을 때는요, 저도 가서 시험장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호관리 문제만 이제 풀고, 혹시 제가 가리키지 않은 범위에서 나온 게 있는지, 문제 출제 경향은 어떤지 이런 거를 같이 본 적이 있어요. 또 안 가리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열심히 저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 문제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현재 문제는 다 공개가 되고 답도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병원의 의료계의 시대적인 흐름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법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게 평가 인증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계실 때 평가 인증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평가 인증 2주기 시작하면서 평가 인증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또 그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상급 정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환자 안전이죠. 그래서 환자 안전 문제, 또 간호윤리 강령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내용 부분들이 새롭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하고 공부 방법들을 먼저 보신다고 하면, 저희 교재는 자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셨던 책들을 요약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부터 이제 외우셔야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간호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간호관리는요, 점수 얻기는 쉬워요. 그걸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장난이 조금 심하고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다음부터는 더 뛰어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꼼꼼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에 있는 개념들을 반드시 메모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염 문제집은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염 문제집이 물론 간호과학계 문제도 있고요. 간염 문제도 있긴 하는데 간염 문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염이 17년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17년도에 문제집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지 않는데, 그 흐름
오늘 배운 부분만 푸시면 몇 페이지 안 되고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시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간접 문제집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간접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거 안 푸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거 두세 번씩 반복하셨던 분들도 많긴 하고 약간의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정리하는 데 도움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기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 뒷페이지에 그때그때 단원에 따라서 기출 문제 풀이가 있는데요. 기출 문제 풀이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지방에서 출제됐다가 그 다음 연도에 서울시에서 출제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기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 개념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출제 경향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중요점들이 무엇인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꼭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의는 3개월 주기로 일주일에 한 3시간 30분씩 그죠? 12주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유인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은 말 그대로 강의 유인물만 있죠. 근데 다음 수업 시간에 오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한 OX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0문제, 30문제 정도 단답형으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OX 실강 문제라고 하는 OX 문제를 드릴 건데요. 그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전혀 비비꼬지 않는 문제고 그 문제가 실제 문제 답가지 문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목표, 실강 문제는 다 맞는다. 아셨죠? 굉장히 쉬운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혹시 실강 문제가 있는지 또 그다음 그 시간에 쓸 유인물이 있는지 같이 함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강을 통해서 수업에 실강이 아니죠. 인강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그 자료들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실강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죠? 학원 카페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그 질문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댓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올리실 때 하나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자, 문제를 올리실 때요. 단어관리학은 답가지 문항 하나만 올리고 선생님이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그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고 궁금한 거 거기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타 질문자가 혹시 그런 질문 한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실 필요도 있고요. 아유, 타자 치기 싫어. 그러면 요즘에 핸드폰으로 찍어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찍어 올리실 때 어떤 예의가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똑바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또 급하시다 보니까 사진을 올리시는데 요즘엔 아예 거꾸로 뒤집어서 올리시는 분은 없는데 좌우가 바뀌는 게 있어요. 정면으로 이렇게 딱 봐게 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되도록이면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강의 내용만 갖고 질문을 해주세요. 타 학원의 문제집이라든가 타 학원에서 이상하게 강의했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만 지켜주시면 최대한 저희도 빨리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댓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목차를 보시면 지금부터 이 목차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준비 때가 되면 뭐 기출문제 풀이반, 단원별 문제 풀이반, 모의고사반 이런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건데 그때는 이 목차가 저절로 다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목차가 정리가 되면 훨씬 더 개념 정리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 자, 간호관리의 이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간호관리의 이해 부분에서는
자, 관리란 무엇인가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간호관리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차이점들을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제 가장 빈도수가 높다 그러면 관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이론들의 차이점들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기획하고 조직 파트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3, 4년도에 들어오면서 인사지휘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통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통제에서 예전엔 통제 부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1절, 2절에서 의료의 질관리, 그래서 QA에 대한 QA와 TQM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최근 4, 5년 동안에 의료기관 인증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또 환자 안전이 강조가 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 걸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통제 파트에서 물론 20문제 중에서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어떤 연도는 통제 파트에서 3문제, 4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지방에서도 통제에서만 3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 파트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조직을 보시면 굉장히 내워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챕터별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5절 시간관리는 거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흐름만 보셔도 되겠고요. 조직 파트에서는 단순해요. 메모리는 굉장히 많지만 쉬워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인적자원 관리도 그렇지만 지휘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리더십하고 동기부여와 관련된 각각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가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통제는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 간호단위 관리의 실제 부분에서는 사실 이 7장은 국가고시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주로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특히 3절에서 안전관리 있죠. 그죠? 평가인증과 관련돼서 통제에서도 안전관리가 나오지만 간호단위 관리의 실제에서도 안전관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르스 이후에 감염관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4절 감염관리 부분이 조금 더 빈도수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3절, 4절 부분이 굉장히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8장이죠.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그래서 법적 측면, 법적 의무라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제법 나오고 있죠. 서비스 마케팅은 최근에는 많이 줄었어요. 한 3, 4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깊게 들어가면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방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정보 시스템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올해가 이제 2019년이고 하니까 9년 동안에 한 번 서울하고 지방에서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빈도를 많이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윤리에서 4차 윤리 강령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서 윤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 원칙, 규칙 그 부분이 문제 빈도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간호전문직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굳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간염문제집에 있는 전문직관 그 정도에서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부록은 이제 의료법을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료법, 그 다음에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이거를 드렸는데 의료법이라든가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을 다 넣기는 어려워요.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특히 간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냐하면 왜 의료법을 넣냐면 가끔 가다가 우리 간호관리 문제가 20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몇 문제가 좀 어려울까요? 20문제가 다 어렵진 않겠죠. 그럼 몇 문제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17문제, 18문제는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한두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까지 기출에서 한 번도 안 나온 문제.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두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의료법에서 갑자기 퉁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서울시가 어렵고 어떤 때는 지방이 어렵고 그거는 어디가 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그런
출제 내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지방이 더 쉽다? 그렇지는 않죠. 똑같은 문제 난이도를 갖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울시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점수가 훨씬 더 높고, 지방은 서울시보다는 경쟁이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은 것 뿐이지, 그쵸? 또 어느 부분이 더 어렵다 싶다는 할 수가 없는데, 나오는 부분이 의료법에서 가끔씩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향해서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필기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으니까 의료법을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 다 끝난 다음에, 그쵸?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만 읽으시면 새롭게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다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이니까 겁내실 필요는 없고, 그때 편하게 앉으셔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혹시 이거 전체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나가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간호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1절, 2절, 3절을 보세요. 간호가 무엇이냐, 관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2절에서 그럼 간호관리가 무엇이냐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각각의 간호관리에서 그 관리라는 것들이 주로 이제 행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이론가들이 이야기한 이론들이 무엇이냐, 이론의 특성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3페이지를 보시면 간호의 정의가 나온대요. 사실 간호의 정의는 거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우리 관리 행정 들어가기는 조금 그래서 간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이팅게일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사건이 크리미아 전쟁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군인들 사망률이 50%였었대요. 근데 나이팅게일 여사가 군인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군대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야. 군대 병원이라고 하는 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우리가 1학년 때 이거 공부했었죠. 간호학 개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냐, 그쵸? 환경이 무엇이냐, 간호가 무엇이냐, 건강이 무엇이냐, 그걸 이론가별로 막 다 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학 개론 공부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그 이론가들의 그 관점에서 본 거를 외우느라고 정말 싫으면서 간호가 이런 것인가 막 되게 막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이팅게일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돌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만 바꿔주면 사람은 건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군대에 있는 병원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어요. 채광, 빛 많이 들어오게 하고요. 환이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서 환자들한테 입히고, 그다음에 병원에 있는 입원한 군인들에게 맛있는 영양 식사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편지 제도라든가 정서적인 제조들을 만들면서 이제 거기 환경 개선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망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나이팅게일 여사가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간호다라는 것이고요. 자, 리디아 홀이라는 사람이 돌봄, 그 다음에 핵심 치료 이야기하고요. 처음으로 돌봄이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도모의 요소로 돌봄을 강조했던 사람이 홀이고요. 버지니아 핸더슨은 가장 핵심이 14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가지의 행위, 간호의 구성 요소인 14가지 행위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14가지 행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바이탈하고 아이오 체크하고 환자 환의 시트 교환하고 침대 시트 교환하고 그 다음에 영양관리 해주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14가지 행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14가지 기본 욕구를 잘 맞춰주면 그게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저스는 인간하고 환경의 그런 상호에너지,
그죠? 상호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통합적 인간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했고요. 오렘은 자가간호를 강조해 있었죠. 그래서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자가간호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대상 환자들이 자가간호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오렘이 이야기한 거고요. 노이는 적응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인의 적응 능력을 증진시키는 게 간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만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야기한 거겠죠. 자, 7번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머스트, 별표, 동그라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간호협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개인, 가정, 지역사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간호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을 뭐라고 할 수 있죠? 간호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지식, 기력,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간호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리론적 관점에서 보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조직 동그라미 하세요.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거를 간호관리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뭐냐? 그러면 건강과 관련된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름으로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하고 행정하고 차이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학자나 행정학자들이 서로 싸워요. 행정에서 관리가 나왔다. 아니다. 관리가 더 행정보다 더 많은 개념,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 개념으로는 관리와 행정을 같은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가로 1번의 관리의 정의는 별표로 가세요. 실제 기출문항에서 많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지선다라고 해서 1, 2, 3, 4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박스로 들어가 있어서 가다, 나라, 가나다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럴 때 관리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정의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의 7번부터 8번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관리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관리의 목적을 물어보면 뭐예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들어가죠. 여기서 목적과 목표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리피트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 파트에서 기획의 계층화해서 목적, 목표를 또 구분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생님 목적이 맞습니까? 목표가 맞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런 개념을 여기다 끌어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왜 하느냐? 그럼 조직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 자, 1번에서도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과정, 또 자원을 배치 조정함으로써 조직을 이끌고 지시하는 과정, 개인과 조직이 자원을 활용하게 하는 과정, 정해진 역할을 주는 과정, 또 인적, 재정, 물적, 자원이죠. 이게 합치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8번입니다. 8번 별표하세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금방 아실 거고요. 자, 물적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죠. 자원을 활용하라고요. 그럼 그 자원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자원을 이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정,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획, 조직,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가 인사죠. 지휘, 통제한다. 이게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원들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의 특성은 must로 갑니다. must는 기본으로 꼭 외우셔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4페이지에서 간호관리론적 관점에서 가장 핵심이 조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관리는 조직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들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물적 자원보다는 어떤 자원이요? 사람을 중요시한다고요. 그래서 인적 요소를 중요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서비스들이 다 이루어지고 조직이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관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목표를 추구한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물적 자원들의 활용을 요구하고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아까 목차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목차를 가볼까요? 그러면 기획을 한번 봐보세요. 기획에 보면 목표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가 보이시죠? 이게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도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구조 유형, 조직문화 이게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에서도 직무, 확보, 개발, 유지 그러니까 각각의 그 챕터마다 그 몇 절 몇 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다 그 각각의 기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지휘에서도 기능이라 하면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주장행동, 그 다음에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인파워먼트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기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걸 같이 외우시면 되겠고요. 6번 공적인 환경이죠.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 노력이요. 집단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의 차이점을 보시면 우리 행정은요. 행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누어지죠. 공행정은 주로 나라에서 하는 거죠. 사행정은 기업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행정이다 그러면 우린 의료 쪽이니까 병원을 사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관리랑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사행정은 이제 관리 쪽,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만 보시면 되고요. 자, 행정의 구성 요소 4P 이거는 머스 들어갑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자, 4P인데 자, 그러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다시 2번 관리의 특성으로 가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동그라미 몇 번? 그렇죠. 인적 요소를 중시한다. 여기서 person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urpose, 목적이에요. 그러면 관리의 특성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동그라미 3번이죠. 조직 목표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place, 장소는 1번,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process, 과정은 5번이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P, 행정의 구성 요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그 위에 9번 보세요. 이제 OM이 무엇이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OM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고 있어요. 4P는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OM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person이 사람이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죠. man. 그 다음에 물적 자원도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물자도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물자와 기계,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서비스 마케팅이라 그래서 자금을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P와 OM은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는 머스 들어갑니다. 공통점은 거의 문제에 나오지는 않고요. 차이점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빈도수가 차이점이 훨씬 높습니다. 자,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 보세요. 관리를 왜 해요? 행정을 왜 해요? 그러면
그렇죠. 조직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바로 나오시죠. 그 다음에 관료제적인 성격을 띠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료제라고 하면 여러분 관료제 이꼴 계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층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형태 조직 기구표를 보시면 이러한 거 많이 보이셨죠? 보셨죠? 그쵸?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계층이에요. 그래서 관리든 행정이든 이러한 계층적인 조직 구조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든 행정이든 아까 펄슨을 중요하느냐, 맨을 중요시하느냐, 그죠? 똑같이 다 사람,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차이점은 머스트로 정리합니다. 자, 차이점은요, 가장 난이도 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차이점에 9분의 5가지 왼쪽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은 어떤 데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표, 권력성, 독점성, 능률성, 법령에 의한 제약, 평등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문제가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관리를 아까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행정은 공행정, 나라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보세요. 자, 행정은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 공익을 추구한다. 왜 그럴까요? 왜 나라에서 하는 게 왜 불분명할까요? 목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전 국민이 교육적 레벨이라든가 경제적인 레벨 이런 게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병원은 관리는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한대.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한 줄로 정리하시오. 그러면 그렇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간호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권력은 행정하고 관리하고 누가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나라에서 하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정치 권력들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병원은 정치 권력과는 별로 무관하죠. 그 다음에 독점성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나라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점성이 높다. 독점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성이 제한될 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전력공사 여러 개예요? 한 개밖에 없죠. 도시가스공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즈해진다고요. 그렇지만 병원은 어때요? 여러분 병원은 구 안에도 엄청나게 병원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관리, 병원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쟁성이 도모되고요. 능률성을 키워야지만이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령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무래도 행정이겠죠. 관리는 그거보다는 적고요. 그 다음에 평등한 건, 온 국민에게 평등한 거는 행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도의 합법성이 요구된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건 나라에서 하는 게 그렇죠. 모든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법을 추진해야 되죠. 그렇지만 관리는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 자, 여러분 이건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VIP 병동 한번 입원해 보셨어요? 제가 병원을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기업병원으로 옮겨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아파서 VIP 병동에 입원할 때보다는 자, 아기 날 때 한번 저 꼭대기층에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만큼 병원비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또 돈을 적게 낸 사람에게는 다인실을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대기에 사는 데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음식도 따로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 해가지고 병원 식사가 질이 틀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꼭대기층에 한번 입원해보겠다 했는데 입원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평등성이 좀 덜 강조된 게
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꼭 외우셔야 되는데 최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관리는 그러면서 그 앞에 문장 주어들만 바꿔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다음 중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하면서 관리는 뭐 예를 들어서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하고 행정은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이건 틀린 문항이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굉장히 작가지 문항들이 길어지는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ust라고 한다라는 건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가지 한번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건데, 자, 이거를 누가 정의했냐?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자, 페이얼 보세요. 관리 기능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 이거는 안 해오셔도 처음 이 사람이 이제 관리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페이얼은 나중에 관리 이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획, 조직, 지휘,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빠져 있어요? 페이얼이 말한 거에서는. 그렇죠. 인사가 없죠. 인사가 없으면서 지휘 뭐가 들어갔어요?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페이얼은요, 관리 이론에서도 공부하시겠지만 고전적 이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전적 시대에 관리는 사람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식을 안 했어요.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요. 규리기의 포스트 CORB,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보고, 그러니까 기획, 조직, 인사, 지휘까지는 들어가고 통제가 없으면서 조정, 보고, 예산이라는 걸로 7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메리노, 토미, 마르키스, 휴스턴도 많이 들을 거예요. 나중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최근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길리스도 계속 많이 들을 건데요. 길리스는 여기에 데이터 콜렉션, 자료 수집이 앞에 하나 더 추가됐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페이얼이냐, 규릭이냐, 메리노톰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그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관리 기능입니다. 자, 관리 기능은 이제 17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문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15, 16, 17, 18, 19까지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17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그냥 이 관리 기능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다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밑에 기억반들, 기억, 니은, 디귿들이 전부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갑자기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벌써 한숨을 쉬시면 안 되고 이거는 뒤에 지금부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 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배울 게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꼭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흐름으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기획안을 쓰시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떤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을 쓰세요. 그랬을 때 그 기획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한다. 육가 원칙이 들어가죠. 그게 기획이죠.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기획은 사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하는 거예요? 사전이죠. 사전에 그걸 보고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게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하고 목표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지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디귿번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리얼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아까 관리 특성의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리얼번이 기능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 들어가면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조직은 기획에서 무언가를 틀을 만들었죠. 아니 뭔가를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직은 그거에 어떤 조직적인 틀을 만드는 게 조직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왜 해요? 쉽게 물어보면 조직도 왜 조직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적 달성이요. 인적 자원 관리를 왜 해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다 그 말이 들어갈 겁니다. 공식적인 구조를 만들고요.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 이용하기, 책임 의무 부분, 배분, 타 부서와의 업무 활동을 조정하는 것. 각각의 밑에 있는 마지막 번들이 전부 기능이죠.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 등의 기능에 속하고요. 인적자원관리죠. 사람을 조달하고 유지하고 개발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기능에는 직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노사협상들이 들어갑니다. 노사협상은 노조와 회사 측하고 서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일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휘는 항상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리더십, 동기부여 이런 멘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이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요. 자, 디귿번 보세요. 관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한다. 이거는 뭐죠? 기획.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조직을 한다? 조직.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다. 뒷문장을 보면 이게 지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제는 업무 성과나 결과 표준을 정하고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과정이 통제인 거죠. 그러면 자, 업무 성과나 결과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정하는 게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게 통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요? 기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획에서 디귿번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그렇죠? 디귿번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디귿번이 실제 시험 문제에 기출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뭐 17년 서울시 문제는 아니었고 그 전에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었으니까 그 통제를 할 때 표준을 설정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표준은 기획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 드렸죠. 유인물 잠깐만 볼까요? 자, 유인물에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이제 가끔씩 드릴 거예요. 근데 유인물의 특성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유인물에는 저희 기본서에는 없지만 책들 보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말로 푸는 것보다 그림을 딱 보면 금방 이해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유인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유인물에는 최근에 그 간호관리 시중에 나오는 출판사 책들이 있죠. 출판사 책들이 19년 초반에 나온 책이 가장 최근 버전이에요. 그래서 최근 버전의 것까지도 정리를 해드려서 저도 이제 계속 팔로우하면서 새로운 책이 나오는지 보면서 또 나오면 사가지고 정독하면서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9년 초반에 나온 책까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좋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이런 표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인물들이 이런 표들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 자, 리더십은요, 나중에 G 파트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는 자, 관리자가 있게 되죠. 아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조정한다는 건 관리다라고 관리의 정의에서 나왔었고요. 자,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는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 책임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관리자죠. 그러면 관리자는 누가 정해요? 예를 들어서 수간호사야, 병원에서. 그럼 수간호사는 누가 정해주죠? 간호부에서 정해주죠. 간호부에서 당신 수간호사라고 하는 직위를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를 주기 때문에 조직이나 기관,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나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근데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룹에서도 리더는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은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신뢰, 포커스를 주고 있으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건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G 파트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일까? 자, G 파트, 여기 있다. 자, G 파트에 여러분 38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81페이지 보시면 관리자와 리더의 특성이라는 게 보이세요? 표로 만들어진 거. 그쵸? 여기서 얘네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그냥 외우실 필요 없고, 그러면 이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자, 2번 5가지 주요 관리 기능. 그래서 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대한 거를 지금 책에 있는 내용 등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쓰실 게 있는데 통제에서 보세요. 결과, 업무, 성과 표준을 측정한다. 결과를 분석, 평가한다 찾으셨죠? 그럼 세 번째, 향상을 위해 그 앞에다가 뭐 하나만 쓰시냐면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그죠? 업무 성과라는 말을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래서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라는 항목을 주면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로 가실까요? 틀린 답은 기획으로 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자, 이 말이 들어가면 통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8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